아름다운 테헤란 밤하늘에 커다란 폭발음과 함께 시내 한가운데 있던 한 건물이 폭격으로 무너져 내리고 입니다. 그것이 핵시설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럼 미사일기죠?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었을까요? 자, 오늘은 좀 색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전쟁이라고 하면 보통 어떤 게 떠오르세요? 탱크, 전투기, 미사일 뭐 이런 것들이 먼저 생각나시죠?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2026년 3월 11일 이란에서 벌어진 일 하나가 저를 완전히 생각을 바꿔놨는데요. 미국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폭격한 표적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은행 데이터 센터였습니다. 테헤란 시내 ATM이 일제히 꺼지고 은행 창구 직원들이 영문도 모른 채 컴퓨터 화면 멈추는 걸 바라보고 있던 그 순간, 사실 전쟁의 판세가 완전히 기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왜 하필 미국과 이스라엘은 은행 서버를 폭격했을까요? 그 이유가 뭔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는 기본인 거 아시죠? 먼저 미국이 제일 먼저 타격한 데이터 센터가 바로 세파은행이라는 곳인데, 먼저 이 세파은행이 뭐 하는 곳인지, 어떤 곳인지부터 알아야 해요. 이름만 들으면 그냥 동네 은행 같죠? 아니에요. 이 은행은 1925년에 생긴 이란에서 제일 오래된 국영은행이에요. 뭐 하는 데냐면요, 이란 혁명수비대, 우리가 IRGC라고 부르는 그 조직 있죠? 19만 명짜리 그 초강경 군사집단, 여기 병사들 월급이 다 이 은행을 통해 나가거든요. 거기에다가 정규군 아르테시 42만 명, 경찰, 바시즈 민병대까지 다 합치면 수십만 명의 보안 인력 급여를 이 은행 하나가 처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세파은행 데이터 센터는 이란 전체 군사기구의 급여 서버였던 거예요. 이 서버가 꺼지면 이란 군인들 통장에 단돈 1원도 안 들어오는 구조였던 거죠. 그뿐만이 아닌데요, 혁명수비대라는 게 사실 이란 GDP의 40%를 장악하고 있는 거대한 경제제국이거든요. 석유, 건설, 통신, 심지어 밀수까지. 그 자금이 순환하는 핵심 통로가 바로 이 세파은행이었어요. 미국이 이란을 스위프트에서 퇴출시켜서 국제 금융망을 다 막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 세파은행은 그냥 은행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차단된 상태에서 자기들만의 독립금융 동맥이었던 거예요. 유일하게 돈이 돌 수 있는 혈관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있는데요. 이 데이터 센터 폭격이 사실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2025년 6월에 이스라엘과 연계된 해커 조직이 세파은행을 사이버 공격으로 먼저 털었어요. 문제 슈케다란데 라는 조직인데요. 이름이 좀 어렵죠? 페르시아어로 독수리 참새 정도 되는 뜻인데요. 이 조직이 세파은행 데이터를 다 파괴하고 나서 SNS에 이런 메시지를 남겼어요. 세파은행은 국제 제재를 우회하면서 이란 국민 돈으로 혁명 수비대, 테러 조직과 탄도미사일, 핵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온 기관이다. 그러니까 이번 물리적 폭격은 어느 날 갑자기 결정된 게 아니라 수년간 사이버 정찰을 하고 약점을 분석하고 딱 맞는 타이밍에 실행한 계획된 작전의 완성판이었던 거예요. 자,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왜 데이터 센터를 치는 게 군사적으로 의미 있는 건지 이해하려면 전쟁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를 알아야 하거든요. 군사학자들이 전쟁을 세대로 구분하는데요. 한번 쭉 따라가 보면 진짜 신기해요. 1세대 전쟁은요, 쉽게 말하면 줄 서서 싸우기예요. 1차 세계대전 때 참호하고 마주보면서 총 쏘는 거요. 이길 조건이 뭐였냐면 단순해요. 사람이 더 많으면 이기는 거예요. 머리수 싸움이었던 거죠. 2세대 전쟁은 화력 싸움으로 넘어가요. 탱크, 항공기, 대포가 등장하면서 2차 세계대전 같은 형태가 되는 거예요. 포탄이 더 많은 쪽이 이겼죠. 3세대 전쟁은 속도 싸움이에요. 독일이 2차 대전 초반에 썼던 전격전, 블리츠크리그 아시죠? 탱크로 빠르게 적 후방을 찌르고 지휘체계를 무너뜨리는 방식이에요. 얼마나 빠른지가 승패를 갈랐어요. 4세대 전쟁부터는 판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같은 곳에서 미군이 고생했던 거 기억하시죠? 명확한 전선이 없고 테러, 게릴라, 선전전이 뒤섞이는 거예요. 총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적의 의지를 꺾는 게 목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란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게 5세대 전쟁인데요. 이게 진짜 신세계예요. 5세대 전쟁의 공식을 제가 딱 하나로 요약해드리면요. 승리는 바로 폭탄 해킹, 돈줄 차단 심리 붕괴. 이거 동시에 다 하는 거예요. 미사일로 건물 부수면서 동시에 해킹으로 통신망 끊고 금융 시스템 마비시켜서 월급 차단하고 인터넷 봉쇄해서 국민들이 뭔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게 하면서 거기다 심리전까지 동시에 하는 거거든요. 과거엔 더 강한 폭탄이 있으면 이겼는데요. 이제는 더 정교한 데이터를 가진 쪽이 이기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인프라를 타격해서 상대를 무너뜨리는 전략은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역사가 이미 여러 번 증명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1991년 걸프전이에요. 미군이 이라크를 공격했던 그 전쟁인데요. 개전 첫날부터 미군이 노린 1순위 목표가 뭔지 아세요? 이라크군데요? 아니에요. 전용망이었어요. 발전소하고 변전소를 레이저 유도 폭탄이랑 토마호크 미사일로 싹 정밀 타격해버린 거예요. 결과가 어땠냐면요. 이라크 전력망의 90% 이상이 순식간에 나가버렸어요. 레이더가 꺼지고 지휘 통신망이 끊기고 이라크군은 말 그대로 눈을 가린 채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상태로 미군을 상대로 싸우는 게 말이 되겠어요? 지상전이 시작되고 단 100시간 만에 끝났어요.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 전기 한 방으로 이라크를 장님으로 만들어 놓고 때린 거예요. 1999년 유고슬라비아 공습은 좀 더 영리한 방식을 썼는데요. 이번엔 발전소를 직접 부수는 게 아니라 고전도 흑연 섬유를 공중에서 뿌려서 변전소를 단락시키는 방식을 썼어요. 건물은 멀쩡한데 전기가 안 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민간인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유고 전역의 70% 이상 지역에서 전기를 끊어버렸고요. 밀로셰비치 독재 정권이 결국 무너졌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러시아가 겨울마다 뭘 노리냐면 우크라이나 발전소예요. 드론이랑 미사일로 반복해서 발전소를 두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겨울에 난방 끊기면 민심이 흔들리거든요. 군인보다 시민의 의지를 먼저 꺾으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이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 전략들 다 뭘 노리고 있냐면 상대방을 직접 총으로 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흐름을 보면요. 1991년 걸프전 전력망 타격질 체계 마비군 와해, 2026년 이란 금융데이터 타격급여 차단군 조직 붕괴. 같은 원리인데 타격 대상만 바뀐 거예요. 1991년엔 전기를 끊었고 2026년엔 돈줄을 끊었어요. 둘 다 결국 시스템을 멈추게 한 거죠. 현대 문명은 사실상 모든 게 전기나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으니까 그걸 끊는 게 가장 효율적인 무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핵심이에요. 군사전략가의 눈으로 이 세파은행 데이터 센터 폭격의 목적을 딱 5가지로 분해해드릴게요. 표면적으로는 그냥 은행 하나 친 것 같지만 그 안에 5겹의 계산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 목적은 병력 와해예요. 가장 단순하고 직접적인 효과인데요. 월급이 끊기면 군인들이 싸울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실제로 어떻게 됐냐면요. 이란 인터내셔널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그 강하다는 혁명수비대에서 이탈 탈영률이 90%에 달했어요. 90%요? 예비군 동원령을 내렸는데 소집 대상자들이 집합장소에 나타나지도 않고 국경 쪽으로 달아나 버린 거예요. 이게 진짜 놀라운 거거든요. 미군이 이란 병사들한테 총 한 방 안 쏘고도 그냥 월급 끊어버렸더니 스스로 도망간 거예요. 최소한의 폭탄으로 최대한의 병력 손실을 상대에게 안기는 것. 이게 현대전 최고의 효율이에요. 두 번째 목적은 자금줄 차단이에요. 세파은행이 단순히 월급만 주는 곳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IRGC가 이란 GDP의 40%로 움직이는 경제제국을 운영하는데 그 자금이 순환하는 핵심 통로가 거기였어요. 미국 스위프트 제재로 이미 국제 금융망에서 차단된 이란한테 세파은행은 사실상 유일한 독립금융 루트였던 거거든요. 그걸 부수니까 이란은 자금 운용할 대안이 극히 제한되는 거예요. 이란이 제재를 피하려고 암호화폐를 약 80억 달러 규모로 구축해뒀는데요. 이것도 규모에 한계가 있고 결국 근본적인 자금 순환 자체가 막혀버리는 거죠. 세 번째 목적이 제가 가장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내부 균열 유발이에요. IRGC랑 정규군 아르테시, 이 두 조직이 역사적으로 사이가 안 좋아요. 정규군은 IRGC를 못 믿어하고 IRGC는 정규군을 무시하는 식의 긴장관계가 있었거든요. 미국,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어떤 전략을 썼냐면요. IRGC 시설만 선택적으로 타격하고 아르테시 정규군은 상대적으로 건드리지 않았어요. 의도적으로요. 거기에 급여 차단까지 더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전선의 아르테시 병사들이 부상을 당해도 IRGC가 구급차를 안 보내는 거예요. 이유가 차량이 없다는 건데 병사들은 그게 거짓말인 걸 알거든요. IRGC는 자기들 이송엔 차량을 쓰니까요. 이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데이터 센터 하나를 쳐서 두 군사 집단 사이에 금이 가도록 만든 거예요. 적을 총으로 죽이는 게 아니라 적이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것. 이게 훨씬 고수의 전략이죠. 네 번째 목적은 내부 어감 메커니즘 해체예요. 이란 정권이 반정부 시위를 진압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바시즈 민병대거든요. 이 조직도 세파은행을 통해 자원과 급여를 받고 있었어요. 바시즈가 흔들리면 이란 정권이 시민들을 통제할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실제로 폭격 직후에 바시즈 이탈자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퍼졌는데요. 체제는 끝났다. 나는 집에 간다고 말하면서 유니폼을 벗는 영상이 전 세계로 퍼졌어요. 시민들을 억누르는 손가락을 하나씩 꺾어가는 전략. 이게 네 번째 목적이에요. 다섯 번째 목적은 심리전이자 협상 압박이에요. 세파은의 폭격 소식이 이란 전역에 퍼지는 순간 이란 국민들이 뭘 체감하겠어요. 미사일이 핵시설을 부수는 건 멀게 느껴지지만 ATM이 꺼지고 월급이 안 들어오는 건 당장 내 일상이잖아요. 이게 훨씬 더 직접적인 공포거든요. 이 공포가 협상 테이블에서도 압박카드가 돼요. 미국이 3월 25일에 이란한테 15개양 휴전 조건을 제시했잖아요. 그 뒤에 이 경제적 압박이 깔려 있는 거예요. 법해봤자 더 무너진다. 협상해라. 이런 메시지를 행동으로 보내는 거죠. 근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는데요. 이 전쟁 2026년 2월 28일에 첫 번째 폭탄이 떨어지기 전에 이미 시작돼 있었거든요.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폭격 몇 시간 전부터 이미 이란 통신망을 교란하고 교통 카메라를 해킹했어요. 이란의 방공망 제어 시스템에도 악성 코드가 침투돼서 개전 초기에 이란의 레이더와 방공 시스템이 오작동을 일으켰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스텔스기가 레이더를 피하는 게 1세대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레이더 화면 자체를 해킹해서 꺼버리는 거예요. 그 사이에 드론이랑 미사일이 들어오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진짜 소름 돋았던 건 따로 있는데요. 이란의 무슬림들이 하루 5번 기도 시간을 알려주는 예배 알림 앱이 있거든요. 이걸 해킹해서 갑자기 이런 메시지를 띄운 거예요. 무기를 내려놓아라. 당신들의 지도자가 당신을 버렸다. 이게 단순한 해킹이 아니에요. 이란 병사들이 매일 기도할 때마다 이 메시지를 보는 거잖아요. 총 한 방 안 쓰고 심리를 침투한 거예요. 전쟁 시작 2주 만에 이란 인터넷 접속률이 1%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15일 이상 인터넷이 끊긴 거예요. 이건 단순한 정보 차단이 아니라 이란 국민들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조차 모르게 만드는 인지전이에요. 내가 왜 싸워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싸우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전략의 진짜 무서운 점은 쌍방향으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이란도 당하고만 있지 않았거든요.
전쟁 초반에 이란이 UAE와 바레인에 있는 AWS 데이터 센터 3곳을 타격했어요. 아마존 웹 서비스. 우리가 매일 쓰는 각종 앱과 서비스가 돌아가는 그 클라우드 서버요. 피해 자체는 중간 수준이었는데 혼란은 어마어마했어요. 은행 서비스부터 소비자 앱까지 다 마비됐으니까요. 그리고 IRGC 연계 매체가 추가 타격 목표 목록을 공개했는데요. 거기 있는 이름들이 어마어마해요. AWS 5곳, 마이크로소프트 5곳, 구글 4곳, IBM 6곳, 팔란티르 3곳, 엔비디아 3곳, 오라클 3곳, 총 29개 미국 빅테크 시설이에요. CSIS 에밀리 하딩 연구원이 이걸 보고 경고했는데요. 전쟁의 전선이 민간 기업 서버로 확대됐다. 이 기업들에는 군대도 방공망도 없다. 맞아요. 조글한테는 전투기가 없잖아요. 아마존은 요격 미사일이 없고요. 전쟁이 민간 영역까지 완전히 침투한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인지를 잠깐만 짚어볼게요. 군사 전문가들이 이번 이란 전쟁을 보면서 하는 말이 있는데요. 다음 전쟁은 총성 전에 이미 결판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금융 데이터 센터가 해킹되고 전력망 제어 시스템이 마비되고 군인들 통장이 텅 비면 총 한 방 안 쏘고도 군대가 스스로 무너질 수 있거든요. 이란에서 실제로 봤잖아요. 한국 입장에서는 특히 더 심각하게 봐야 하는데요. 북한이 이미 수십 년 동안 뭘 해왔냐면 금융망 해킹, 암호화폐 탈취, 전력망 사이버 침투 훈련이에요. 세계에서 손꼽히는 사이버 전력을 구축해놨거든요. 이번 이란 사례의 공식, 즉 데이터 센터 타격, 급여 차단, 조직 와해, 이게 한반도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 군의 급여 시스템은 얼마나 분산되고 보호되고 있을까요? 우리 금융 인프라는 물리적 타격과 사이버 공격에 얼마나 이중화돼 있을까요? 이번 이란 전쟁이 전 세계 모든 나라한테 던지는 숙제가 바로 그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2026년 3월 11일 테헤란에서 ATM이 꺼졌던 그 순간. 그게 그냥 은행 하나가 폭격당한 게 아니었던 거잖아요. 이란 혁명 수비대 19만 명의 월급 서버가 꺼진 거였고, 이란 군사기구 전체의 자금 동맥이 끊긴 거였고, 수십 년간 준비해온 전략의 정점이었던 거예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세파은행 데이터 센터를 폭격한 이유. 이제 아시겠죠? 거기 이란을 움직이게 하는 돈의 심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심장을 멈추면 몸도 멈추거든요. 전쟁은 이제 총알이 아니라 데이터로 싸우는 시대가 됐어요. 미래의 전장은 사막도 아니고 정글도 아니에요. 서버실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란의 혁명 수비대, 과연 그들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풀어드릴게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누르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